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지난 7일 치러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선 결과가 민주당 참패, 국민의힘 압승이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표율 차이가 18%와 28%포인트 차가 커서 국민의 매서운 희철이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1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치러진 이번 보선 선거의 의미, 그리고 정치 지형의 변화 전망, 그리고 지방선거의 영향은 어떻게 미칠 것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해주실 분은 고상진 전북대 교수, 그리고 손문선 좋은정치심리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북을 비롯한 호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7일 치러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선 결과에 대해서는 충격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어려울 것은라고 생각은 됐지만은 이렇게까지 표차가 날까? 아마 개표 방송을 보면서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민주당 참패, 국민의힘 압승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데요. 이 선거 결과의 의미를 먼저 총평과 함께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상진 교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서 정말 민심은 무섭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오만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민심은 가차없이 채찍을 드는 준비가 돼 있구나. 그래서 민심은 물과 같다는 말이 여실히 드러난 그런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과 1년 전에 작년 총선 때는 그러한 민심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물에 띄운 배를 띄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불과 1년이 지난 어제는 이 배를 가라앉히는 그런 무서운 물로서의 민심이 작용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손문선 대표도 뭐 생각이 아주 각별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미를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표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차이 날까 굉장히 놀랬고요.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이렇게 분노하고 실망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조직을 총동원을 하고 뭐 사과도 하고 네거티브 전략도 이렇게 세웠지만 민심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미 이렇게 딱 평가를 하고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번 선거가 이렇게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을 뽑은 선거였지만 유권자 4분의 1이 참여한 선거였잖아요. 뭐 전국 선거나 다름이 없죠. 전국 선거나 똑같고, 그다음에 국민들 관심이 총 집중되어 있는 선거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치러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평가의 성격의 선거였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그 결과 민주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현재 당선된 그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패배한 선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이번에 인물 선거보다도 철저하게 정권 평가적 선거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누적된 현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민주당이 참패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 가지 이 참패의 원인을 진단을 해봐야겠습니다.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겠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동산 정책과 그 투기 문제, 이런 문제가 선거 내내 지배를 했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여서 세금 이슈까지 이제 같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참패의 원인, 우선 진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이제 생활정책, 이 수도권과 이쪽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 박사님? 예. 특별히 부동산 문제가 이런 참패,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참패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은 저는 회의적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장기간에 누적되어 왔던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무능, 위선,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대, 30대는 불공정에 분노를 했고 40대, 50대는 부동산에 분노를 했고 60대 이후는 무조건 분노를 했다. 그런 게 이번 그 선거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일견 저는 동의가 되는 게 불공정이라는 것은 어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반대되는 모습들이 표출이 되면서 그런 우리 20대, 30대들 또 40대, 50대들, 60대 이상 이분들이 많은 중도층에서 등을 돌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손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결정적 계기를 이제 마련한 것은 LH 직원들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문제가 결정적이었는데요. 거기에 가중된 게 어쨌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세 월세에 대한 이렇게 대폭 상승 이런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가중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문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일시간에 터진 게 아니고 그동안에 2018년 지방선거나 그리고 21대 총선하면 1년 전 얘기인데 전부 다 압도적으로 다 몰아줬잖아요. 네. 근데 1년 과정에서 이런 실정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역대 시장들의 그런 성희롱 문제 때문에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 후보를 안 낸다고 했는데 어쨌든 당헌까지 개정을 하면서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쨌든 책임 부분도 분명히 따른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25번의 그런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집값을 못 잡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과도한 공시지가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계속 누적되오다가 이번 일이 어쨌든 선거 결과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뭐 조국 사태, 그리고 뭐 성희롱 문제, 그리고 검찰 개혁에 있어서 피로도, 그리고 이 LH 사태 이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번 결과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공정의 문제가 이렇게 쌓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다른 식으로 우리가 속된 말로 하게 되면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편이 하면 괜찮고 우리 편이 아닌 쪽이 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어떤 범죄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데 대한 이런 공정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하는 대목에서도 자기 편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비판을 하고 남쪽에 대한 수사는 또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민주당 쪽의 이런 그 어떤 내로남불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누적된 것들이 이번에 평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고성진 교수는 지금 어떻게 이 부분 내로남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십니까? 참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우픈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웃지만 참 슬프고 안타까운 표현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나마 조금 더 진보적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던 민주당에서 그런 모습들의 어떤 표상이 됐다라는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했던 검찰 개혁의 방향, 내용보다는 정치인들, 실제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수사상의 이로운 점들을 위한 이게 약간 변질됐단 말이죠. 이게 네. 검찰 개혁의 내용이나 방향이 이런 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뭐 그 이후에 나머지도 또 뭐 5% 이상 상향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다 자기들은 그 전에 전부 다 상향해서 많은 돈을 받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어떤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민주당 쪽의 항변은 또 이렇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결점이 있다. 그렇지만 상대 쪽은 더 심한 것 아니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조금 약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억울하다. 뭐 이렇게 그
항변을 하는 경우도 합니다. 이런 것도 말하자면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냐, 민주당에 대한 향한 비판이 더 매서울 수밖에 없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손 대표님. 그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촛불 정부죠. 어쨌든 네. 많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해가지고 국정농단을 보면서 춥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가지고 수백만이 촛불을 들어서 등장시킨 정권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연이었던 선거에 거의 몰아줬습니다. 대부분 거의 180석 정도 줬으면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지지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실제 더 살기도 힘들고 사건 사고도 많더라 이거죠. 그리고 실제 이번 선거의 성희롱 문제도 단호하게 정리를 했어야 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끊어내야 하는데 끊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왔고, 중간에 선거 캠프에 사퇴를 했지만 뭐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던 분들이 계속 선거에 남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서울 집값이 4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2017년도부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40% 상승을 했고, 그 액수만 해도 2억 4천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집값을 잡는다고 별 대책을 다 내놨는 변죽만 올리다가 이거를 잡지 못하고 그대로 집값을 상승하는 이런 사고가 터졌고, 또 하나는 집이 가장 필요한 세대인 30대 같은 경우는 정말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했었는데, 집값 안정화할 테니까 사지 마라. 근데 안정화 못하고 또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실망감이 컸고, 그러면서 LH차 문제까지 또 터졌죠. 터지고 난 뒤에 실제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보니까 뭐 김상조 정책시장이나 박주민 의원 등 똑같더라 이거죠.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리고 월세도 올리고 이러면서 당신들이 국민의힘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것에 대한 실망감들이 가중되면서 이번에 좀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것을 다시 한번 반출해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개혁을 기치로 해서 정권이 출범을 하고 개혁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 하나가 이제 검찰과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 권력기관 개혁인데요.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나 뭐 방향은 어쨌든 뭐 동의를 하고 논리적으로 이제 동의를 할 수도 있고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예, 말하자면 검찰총장과 장관과의 어떤 갈등, 대립, 이걸로 인해서 좀 개혁 자체가 좀 변질이 드는 그런 상황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것은 뭐 결국 현 집권 정부와 여당이 자승자박한 그런 모양새였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리하게 추윤 갈등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여준 어정쩡한 태도가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았나. 거기서부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많이 상실을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손 대표님도 이 권력기관 개혁, 이게 어떤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번 표심에 좀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국민들한테 검찰개혁의 필요성이나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낱낱이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쭉 있어야 하는데, 실제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검찰개혁 상은 대부분이 장관하고 총장하고 싸우는 1년 동안 그게 지속이 됐습니다. 저게 검찰개혁이 장관하고 총장이 싸우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기타 검찰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이런 과정으로서 개혁을 해내는 것인지,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실제 국민들한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검찰에 대한 정치화가 심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치권 권력에 있어서 서로 싸움만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숙제이고 그 촛불에 의한 그런 개혁 과제이면서 불구하고 실제 정부가 좋은 성과를 못 낸 게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충격의 민주당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뭐 재정비할 수밖에
없어요.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수습 방책이 뚜렷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정비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또 국정이 안정이 되고 우리 민생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분야를 나눠보게 되면 가장 또 이렇게 보여주기 좋은 것이 바로 인적 쇄신 아니겠습니까? 인적 쇄신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고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지금 상황에서 이 국면 전환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제 인적 쇄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을 때 그런 어떤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상 이게 대통령 임기가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네. 1년 정도 남았고 대통령 선거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지금까지 보여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력풀이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였던 실무자 중간 책임자를 이번에 또 정책실장으로 썼다라든지, 그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전혀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기대 효과를 노릴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전혀 그 주택이라든지 건설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라든지, 또 문제 LH 사태 사장이었던 사람을 그 후임 또 장관으로 임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사가 만사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인사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또 나가서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다른 역대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에, 김대중 정부 이후에 역대 정부 중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음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한 가장 많은 숫자를 배출한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많은 원사이드로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본다면은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협치라는 것은 상실이 됐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 민주당에서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나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어정쩡한 태도들, 여기서부터 민주당이 규정 지어진 게 결국에 오만과 위선과 무능한 정당이다라는 이런 낙인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네, 손 대표님. 뭐 인적 쇄신 분야에서도 이제 과감하게 이제 고 박사님께서는 과감하게 그날 그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전망은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그런 구성 과정을 보면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 결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말 그대로 엄중히 좀 이거를 바라봐야 하는 문제고, 진짜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5월이면 당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이면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의 각종 갈등이나 세력 재규합이나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앞으로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같은 경우가 보면 특정 세력이 중심으로 당 운영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현재와 같은 특정 세력 중심의 당 운영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당대표를 하든 대통령 선거를 하든 조직의 인적 쇄신을 하든 새로운 인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실제 이런 부분의 평가를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마 신중히 잘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적 쇄신 분야도 결국은 지금까지 그 정권의 주도 세력의 특정 세력을 벗어나는, 그야말로 인사의 망고불면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의 인물을 배치하는 것이 바로 인사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널리 좀 인재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에서 특히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생 정책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야말로 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서 어떤 그 보완책을 찾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손을 보기는 봐야 될 텐데, 고 박사님, 예. 이런 민생 정책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문재인 정부에서 25번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발표할 때마다 더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들어서부터 노무현 정부의 어떤 가치와 철학을 계승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 조금 변별력 있게 봐야 되는 문제가 수도권을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서 정책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 결국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승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각 지역에 이제 혁신 도시도 건설하고 기업 도시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이전도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기업 분야, 사기업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가치 공유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를 했었습니다. 수도권에 어떤 기업에서 투자를 한다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규제를 좀 강화해서 그러한 투자나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그런 뒷받침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기업들이 이제 수도권에 모두 자신들의 어떤 투자 가치를 많이 늘려가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계승한다라고 봤으면 그런 과도한 과밀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처음부터 했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오늘날 지방대 고사 위기라든지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 생산성 하락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저는 지금 상태에서 이제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에 손상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네. 이런 그 부동산 그리고 지역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수도권 어떤 과밀 현상으로 해서 이런 부동산 문제를 촉발시키는 그런 문제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 대표께서도 이제 이런 그 수도권 과밀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어떤 실종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인식을 갖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생 정책의 변화, 특히 지역적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집값 문제 때문에 25번 정책을 세웠고 어쨌든 장관도 교체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부분 선대다 보니까 계속 따라가는 이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집값을 잡지 못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가 하여튼 주택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24번, 25번이나 이제 그 규제를 하고 정책을 내놨는데 그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 의지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의지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렇게 노력 문제하고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 문제나 집값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현 정부가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입장을 좀 단호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LH 문제인데요. LH 뭐 수사단도 꾸리고 강하게 이걸 해결하겠다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지만 현 정부가 LH 투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평가받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부터 시작을 해서 선출직까지 전부 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건드려야 되고요. 집이나 부동산을 통해 투기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심리를 없애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실제 정권 재창출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든 우리 사회적 화두가 불공정 문제잖아요. 이 불공정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 이득을 취한다거나 사회적 지위를 편취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180석이나 되기 때문에 제도화하는 데까지 이거는 마무리를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세대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요. 양극화가 굉장히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실제 그런
나이 많은 60대까지 세대별로 맞춤형 민생 정책을 수립을 해서 꾸준히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번 투표에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던 세대별로 하여튼 극명하게 자기 자신들의 어떤 표심이 드러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좋은 어떤 분석 자료가 될 것이고 여기를 분석을 제대로 하다 보면 대책도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원인 분석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비롯한 이 권력기관 개혁을 놓고서도 이 본질은 어디 가고 이 본질이 왜곡돼서 다른 것들이 이제 그 국민의 어떤 개혁에 대한 어떤 그 의지와 내용을 갖다가 실종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나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될 것인지 수정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사상 초유의 어떤 제도적 장치가 가동이 돼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나 공수처 설치 문제가 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갑자기 작년 총선을 지나면서 일부 민주당의 강성파 의원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있는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어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켜야 된다. 검수완박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뭐 국민들한테 굉장히 막 엄청난 이게 개혁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 정치권에서 합의는 아니었지만 정치권에서 어쨌든 제도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의해서 통과된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뭔가 좀 착오도 우리가 축적되고 경험도 쌓으면서 보완할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게 저는 이 제도가 정착되는데 아주 바람직하고 그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검찰 개혁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을 자꾸 들고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개혁이 아니라 거의 뭐 혁명에 가까운 혁명의 시기에 이게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을 180석을 무기로 해가지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본질을 좀 왜곡시킨 그런 개혁의 방법이었다. 이게 내용과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네, 송문선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 개혁은 해야 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싶고요. 근데 문제는 검찰 개혁을 하는데 사심이 낀다거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뭐 요즘 보여주는 거 보면 전에 이제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쭉 1년 동안 싸우기도 했지만 그때 완전 정치가 이렇게 그 자기 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그런 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도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보안 유지라고 하지만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리 이런 부분도 벌써부터 도덕적 시비가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검찰개혁의 마무리는 어쨌든 제도로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정치적 말싸움에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지도부를 보면 각자 설익은 정책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뭔가 합의하는 과정들이 끌고 나가야 하는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민주당 강경파들이 딱딱 던지는 말들이 뉴스로 회자되고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혼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하려면 분명한 토론이나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정치적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실종되고 있다.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정제된 개혁을 위한 노력 그리고 수단 본질에 좀 더 천착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참패 반면에는 국민의힘의 압승이라고 하는 반대편이 이제
웃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내년 대선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 어떤 정권 교체의 기반을 이제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고무돼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면서 야권 통합이 이제 목전에 바로 이제 추진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고 박사님,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해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모습에서 저는 충분히 보여진다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 야권은 정권 교체의 모든 것들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 대의명제 아래 서로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정권 교체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통합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것들이 과연 대선에서도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문선 네.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번 선거로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났죠. 그 동력이 생긴 겁니다. 네. 예, 국민들이 심판을 해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됐었는데 어쨌든 현 정부와 여당이 실정을 거듭하다 보니까 다시 살려낸 건 사실이고요. 예, 다 아시겠지만 이게 국민의힘이 동력이 생기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여권 재개편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보궐선거 끝나면 합당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변수인데, 현재 이제 윤 총장 같은 경우가 정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뭐 발표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정치를 한다라면 뭐 개별적으로 독립된 세력을 형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조건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야권발 정치적으로 이렇게 세력 규합을 한다라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윤석열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얘기를 좀 더 진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고 박사님, 뭐 제3지대를 형성을 할 거다. 뭐 그런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 국민의힘으로 이제 입당을 하는 시나리오도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리고 제3지대는 독자 세력을 확보를 해서 어떤 힘을 규합을 해가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통합에 나설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 제3지대, 우리나라 정치 현실 속에서 이 제3세력의 어떤 힘을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양당제, 이런 관성이 타파될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네. 이제 그런 양당제가 빨리 타파되어야지만 우리 정치가 발전을 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일부 구태의 모습들 분명히 봤거든요. 거기에서 국민의힘의 한계도 노정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구태에서부터 좀 더 자유스러울 수 있는, 그리고 아울러서 민주당 쪽도 주류 세력들, 민주당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있는 주류 세력들 이외에 반대되는 세력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중도 쪽에 자리를 잡는다면 오히려 저는 양당제의 폐해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 박사님께서는 이제 제3 정치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기타 다른 정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정의당도 있고, 뭐 기본소득당도 있고, 이런 거 제3 정치 세력의 어떤 틈새가 과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마련될 수 있을지, 그 틈새가 있을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한국 정치 현실에서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 결과로 이제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우리 고 교수님하고 좀 얘기가 좀 다른데, 네. 양당제가 고착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민의힘이 실제 선거에 졌다라면 여러 가지로 분할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야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초기가 바로 어쨌든 안철수 같은 경우가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 그 분할 가능성도 점쳐졌는데 현재 민주당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세력 중심으로 당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대선의 재집권을 위한 전략으로 간다라면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가 분리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제의 변수는 과연 윤석열 전 총장 중심으로 한 세력 개편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실제 그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점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실제 그 자기들의 정권 창출이라고 하는 실제 정권 재탈환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뭉치게 된다면 그 배에 다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일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뭐 제3 정치 이 세력화는 좀 우리 현실에서는 좀 어렵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이제 우리 이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년 5월입니까? 6월입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채 1년 남짓 이렇게 남았습니다.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이 뭐 사람마다 진단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내 지역에 결국은 민심의 향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민주당이 독점 정서 현상, 민주당을 몰아주는 이 지지 현상이 과연 우리 민심, 호남 민심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지 이 전망을 어떻게 해보실까요? 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는 그 대통령 선거 3개월 후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선거가 블랙홀이 될 것이고요.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이벤트 효과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14개 시군을 전부 석권할 수 있다. 도지사까지 석권할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한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저는 이제 인물 본위 위주로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총선 때나 이런 중앙선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정당 본위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그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할 때는 저는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배가 될 거다. 지방선거는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다. 우리 손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 3개월 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호남은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영향이 받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18년 같은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시대도 많이 변하고 도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2018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민주당이 예, 거의 다 석권하던 그런 선거 결과는 다들 그때는 거의 막 일반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뭐 70% 이상 득표하는 이런 것들 결과를 나왔잖아요. 실제 그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이렇게 경제적 수준도 최하이고 인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도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경쟁체제의 선거구들을 도민 스스로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정치적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전라북도의 변화를 이끌을 수 없기 때문에 도민 스스로가 좀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온 얘기지만 수도권 집중현상 문제입니다. 네. 갈수록 국가 균형 발전이 떨어지고 지방 같은 경우 쇠퇴의 기로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심판이나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음 정권도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하고 그 문제로 발목 잡혀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라북도 같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들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음 지방선거 때 뭔가 탁월한 그 다음에 뭔가 차이나는 선거들을 해주지 않으면 실제 변화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변화를 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표심은 자기 주체적 사고로 주관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중앙에 편성한 중앙의 정치 어떤 현상에 편성한 투표라기보다는 지역 중심의 우리 지역 문제를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표심을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바람입니다. 바람이죠. 네. 이제 입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쭉 민주당에 어떻게 하면 가까이 다가갈까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민주당 공천을 어떻게 받을까? 이것이 이제 입지자들의 어떤 공통된 바람인데요. 이에는 이제 앞으로 이번 보선 결과가 그런 현상을 타파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어떤 틈새가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도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 박사님? 좀 전에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건전하고 어떤 건강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어쨌든 호남에서의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경쟁 체제를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 세력 대 세력으로서의 싸움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인물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 것인가 또 도정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선거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서 9개 광역도 중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꼴등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표출을 할 것인가, 이런 진지한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공천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그 공론화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손문선 대표님, 이제 입주자들의 어떤 경향성도 이제 좀 변화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것은 우리 이제 어떤 뭐 당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분들이 현실에 닥친 이분들한테 뭐 강요할 수는 있는 그렇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현 정부를 보면 균형 발전은 거의 실종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총선 때 2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민주당 여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지방 정부를 살리기 위한 균형 발전 전략을 계속 노무현 정부 같이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부 다 민주당만 바라보게 되고 거의 다 몰리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요즘 호남 이외의 다른 지역들은 다양한 색깔의 정치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진출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이제 변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만 실제 이제는 이념 논쟁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실제 먹고 사느냐, 실제 쇠퇴하느냐 이런 싸움을 두고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민들의 그런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그 변화에 그런 투표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결국은 이 입지자들이 정말로 합리적인 보다도 건전한 어떤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당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민심도 그런 쪽으로 판단하는 그런 자세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원 모집 경쟁이나 하는 이런 식의 공천 제도는 좀 혁파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지금 우리 손 대표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고 박사님도 이제 그런 공천 제도의 변화 이런 것이 이제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참패로 중앙정치권은 이제 변화의 소용돌이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변화가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역의
독점적 지형이 과연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입지자들도 그리고 우리 이 주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정치 심리 손문선 대표, 그리고 고상진 전북대 경영교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